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울산 남구에 위치한 묵어동. 사실 묵어동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지명이었는데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울산의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더라고요. 고속도로 출입구가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일반 차는 물론이고 수많은 화물차가 드나듭니다. 또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가 있어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식당, 카페, 유흥시설이 밀집해 있고요. 현재 묵어동은 울산에서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찾는 상권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건 울산의 어느 곳에 사시느냐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 2005년 4월 21일 밤 8시 30분 울산 남부소방서에 화재 신고가 접수됩니다. 축구 경기장 인근 야산 초입쯤인데 거기에 쌓여있던 폐 목재 더미에서 화재가 났다는 내용이었어요. 소방대원들이 신속히 달려갔고 다행히 빠른 대응 덕분에 불길은 1시간 만에 진화됩니다. 이어서 화재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원들이 수색을 시작했죠. 그러던 중 수상한 걸 발견하는데요. 새까맣게 타버린 목재 아래 하얀 담요에 둘둘 말린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딱 봐도 불길하잖아요. 대원들이 조심스럽게 담요를 한 겹 한 겹 풀어내는데 순간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거 시신이야? 이거 맞아? 그 담요 속에는 아주 심하게 훼손된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훼손이었냐면 양쪽 손목과 발가락이 날카롭게 절단되어 있었고요. 또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살점이 뜯겨 나가 있었어요. 게다가 온몸도 새카맣게 그을려 있었죠. 근데요. 시신을 덮고 있던 담요는 그렇게 많이 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 이미 화재가 나기 전 범인이 토치를 이용해서 시신을 태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시신은 특히나 안면부 훼손이 심각했습니다. 신원을 아예 알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 듯 코, 입, 귀가 절단되어 있었고요. 얼굴 전체가 찢겨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마저도 불에 또 지져져 가지고 형태를 알아볼 수 없고요. 추 부검 결과 사인은 두개골 함몰에 의한 쇼크사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머리에 7에서 8cm 정도의 상흔이 있었는데요. 이 크기와 패턴을 봤을 때 도끼로 강하게 내려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발가락과 손목이 절단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이를 통해서 범인이 해부학적인 지식이 있거나 또는 도축업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높게 분석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원을 알지 못하도록 안면을 훼손했다? 이건 사실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범인이 피해자 주변의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원이 밝혀지는 순간 정체가 바로 드러나니까요.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런데 경찰로서는 피해자 신원조차 모르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 수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참고로 신원을 확인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건 지문을 대조하는 거죠. 근데 시신이 지금 양손이 다 잘려나간 상태라 지문 채취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결국 경찰은 불가피하게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착수합니다. 우선 피해자는 158cm 키에 다소 통통한 체격의 여성이었습니다. 혈액형은 O형, 그리고 갈색의 파마한 머리카락이었어요. 나이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사이였는데 부검 결과 출산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경찰은 울산, 부산을 비롯해서 사실 경상남도 일대의 실종 여성들 인적사항과 일일이 대조를 하게 돼요. 이게 거의 서울에서 김씨 찾기 수준이죠. 그런 광범위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일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다시 현장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 피해자는 발견됐을 당시 하의 속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컨대 이것도 범인이 신원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겉옷을 벗기고 하의만 남겨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남겨진 속옷을 확인한 결과 2004년 홈쇼핑에서 판매된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국에 수만 장이 유통되었습니다. 경찰은 판매 이력을 추적해요.
거래 내역 확보하고 구매자들 일일이 역추적하는데 사실 이거 예상하신 대로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없었죠. 근데 생각해보면 범인이 그러니까 하의 속옷, 팬티를 남겨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인즉슨 사실 이건 그냥 둬도 추적이 안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마지막으로 경찰은 치과 기록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어요. 이 피해자가 윗니 좌우 2개, 그리고 아랫니 우측에 5개의 금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7개의 금니죠. 그런데 30, 40대 여성이 금니 시술을 이렇게 많이 받는다는 게 결코 흔치 않은 케이스입니다. 마모 정도를 봤을 때는 한 4년에서 7년 전 전문가에게 시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됐죠. 또 이에 더해서 윗앞니가 부정교합으로 돌출되었다는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데 모아가지고 경찰이 울산 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기공사협회까지 여러 단체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분명 이 조건에 맞는 환자 데이터베이스 검색하면 신원을 밝힐 수 있으리라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진 시청자이시라면 피해자가 혹시 하나의 치과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금리 시술을 받았다면 어쩌지? 라고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지적인데요. 사실 7개나 되는 치아를 막 이곳 저곳에서 받는 일은 드물다고 합니다. 보통은 한두 곳, 많으면 3곳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갈 때마다 기록이 남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치과 의사마다 사용하는 기구와 보철 방식, 접합 기술 등이 미세하게 다르다고 해요. 그걸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치과 의사들은 내가 직접 시술한 환자는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신의 프로필과 일치하는 인물이 나오고 또 그녀가 진료받은 곳이 단 한 곳이라도 나온다면 경찰은 그걸 가지고 신원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 거예요. 그렇게 전국적으로 치아 대조에 들어갔지만 이상해요. 이 시도마저 허사로 돌아갑니다. 수천 명을 조사했지만 일치한 사람도 없고 기억하는 의사도 나오질 않아요. 이쯤 되니까 내부에서 다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혹시 이 사람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 아니야? 근데요, 여기엔 그럴 만한 또 다른 근거가 있어요. 바로 피해자의 발 사이즈였죠. 앞서 키가 158cm 정도, 여성의 평균 신장입니다. 이 정도라고 했는데 그에 비해 발이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작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발가락이 절단되어 있었긴 했지만 그 나머지 부위로 전체 크기를 좀 계산해 봤는데 그래서 나온 결과가 110에서 120mm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여자 발이 220에서 250이에요. 저는 한 240 정도 되고요. 근데 110에서 120? 이건 거의 생후 12개월 정도의 아기 발 사이즈 아닌가요? 게다가 피해자의 발은요, 단순히 작은 것만이 아니라 기형적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왜? 바로 전족을 한 흔적이었죠. 전족은요, 중국 한족 문화권에서 행해진 풍습입니다. 여자가 작은 발을 가질수록 더 미인이라고 여겼대요.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부터 발을 천으로 단단히 묶어가지고 한 100mm 정도의 작은 크기로 변형을 시킨 악습이에요. 이게 10세기 초반에 시작이 돼서 수백 년간 이어오다가 1950년에 이르러서 중국 정부가 이제 그거 하지 마라 금지를 했고 지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요, 지금 사건이 발생한 2005년 당시에는요, 전족? 이거는 역사적인 유물로 간주될 정도예요. 물론 여전히 중국에서는 이 악습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극히 일부 지역, 외진 산악 마을에서나 행해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기형적으로 작은 발을 토대로 피해 여성이 중국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왜 치과 기록이 없었는지,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없었는지 이게 좀 설명이 됩니다. 아니 근데 울산에서 갑자기 전족을 한 35세에서 45세 사이 중국 여성이 살해당했다고 그렇게 추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여성이 있었다면 정말 이렇게까지 신원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나요? 잠시 제쳐두고 이번에는 범인의 수법을 좀 더 살펴볼게요. 일단 범인은 시신을 훼손하는데 꽤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일부를 자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토치로 태워버렸죠.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유독 치아만은 전혀 손대지 않았던 거예요. 보통 치아로 신원 확인을 한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얼굴도 훼손하고 옷도 사라졌는데 치아는 건들지 않았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치밀한 사람일 수 있어. 그렇다면 범인은 이미 그녀의 치과 기록이 국내에 없다는 걸 알고 있던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됩니다. 한편 수사를 지속하던 경찰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피해자가 외국인이라고 한들 범인은 분명 이 나라에 있을 테고 잡지 않으면 또 어디서 범죄 저지를지 모르니까요. 수사 방향을 좀 전환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목한 건 그 시신을 감싸고 있던 담요였어요. 근데 또 하필 이게요.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제품이 아니더라고요. 주로 화물차 기사들이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이제 차 안에서 쪽잠을 주무시잖아요. 그럴 때 사용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범인이 버려진 담요를 주워서 썼을 수도 있죠. 하지만 시신이 발견된 곳이 어디냐? 거기가 화물차 기사들 사이에서 종종 졸음 쉼터로 사용되던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인의 왕래가 드물고 그만큼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죠. 자, 이런 특징을 고려했을 때 범인은 분명 이 시신 유기 장소에 몇 번 방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범인들이요, 시신 처리할 때 심리적으로 익숙한 연고지를 고르는 경향이 높습니다. 보통은 아무도 모르는 그냥 먼 곳을 고르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낯선 지역에 가면 어디에 CCTV가 있는지 사람이나 통행량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꺼리는 경향이 높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드린 모든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범인은 화물차 기사일 가능성이 높겠죠. 앞서 제가 이 묵어동에 대해 설명드릴 때 화물차 통행량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이것도 설득력을 더합니다. 조금 더 추리를 해보면 실제 범행 장소는 그 유기 장소가 아닌 다른 곳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현장에서 혈흔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시신을 그렇게까지 훼손하기에는 다른 기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발각될 수 있잖아요.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경찰은요, 울산 전역, 부산, 김해, 창원, 양산, 밀양까지 인근 도시들에서 활동하는 수백 명의 화물차 기사들, 동시에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정말 방대한 규모고 여기에 몇 달이 소모가 돼요. 하지만 결국 레이더망에 걸리는 용의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답답해 미치겠죠. 이쯤 되니까 경찰이 신원 확인으로 애를 먹는 사이에 범인이 이미 증거 다 인멸하고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 추정된다, 추정한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이 지금껏 미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공개 수사로 전환도 했고 포상금 2천만 원 걸고 제보 기다렸지만 정말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무런 유의미한 제보가 없어요. 그렇게 울산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 시신이 발견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건은 미제 파일로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태완이법이 적용되면서 공소시효 사라졌고요. 지난 2014년부터 울산경찰청 미제전담 수사팀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참고로 이 수사팀은 14건의 장기 미제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어요. 근데 투입된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명. 워낙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수사 여건은 당연히 열악합니다. 장기 미제 사건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사람들의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작은 단서라도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지난 2005년 울산 인근에서 실종된 35세에서 45세 사이의 여성, 특히나 중국 국적의 여성이 실종된 일이 있다면 제보가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당시 남부경찰서는 피해자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 나름의 진원제를 지내주었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신원조차 알리지 못한 채 차가운 땅에 묻힌 그녀.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름의 후덥지간 날씨가 채 가시지도 않은 2006년 9월 6일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에 있는 A아파트 주민들이 타는 냄새를 맡고 한 명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올려다보니 13층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민 한 명이 급하게 신고를 했고 얼마 후 소방대원들이 도착합니다. 그들은 일단 이 아파트 내부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걱정되는 건 혹시 안에 누군가 있는 건 아닐까? 그들이 1차적인 화재 진압을 한 후에 황급히 들어가 보게 되는데 방 안에 쓰러져 있는 아이가 보였고 얼른 그 아이를 업고 나와서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안타깝게도 8살 박구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화재가 발생했던 그날 집에 혼자 있었던 건 박군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아이를 구조했던 대원이 박군을 발견하자마자 이 사건이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당시 큰 방에 쓰러져 있던 박군의 입과 양손이 청테이프로 결박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또한 아이의 이 얼굴과 몸 옆에 놓여 있는 이게 보였는데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야구 방망이와 칼이 놓여 있었죠. 대원은 구조를 하고 나서 즉시 아이의 얼굴과 몸에 있는 청테이프를 떼어내줬고요. 구급차로 이동을 하던 중에 아까 그 현장에서 봤던 야구 방망이와 칼이 생각이 나서 급하게 아이의 몸을 살펴보는데 이때 머리 쪽을 보니까 무언가에 맞아 생긴 듯 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아이는 병원으로 갔지만 사망을 했고 의사가 자세히 몸을 살펴보니까 두개골이 일부 함몰이 돼서 뇌출혈까지 발견됩니다. 결코 일반적인 화재 사건이 아니었죠. 이에 따라 부검이 진행되는데요. 그 결과 아이의 사망을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질식사였습니다. 특히나 박군의 기도에는 약간의 끄름이 남아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날 박군이 누군가에 의해 야구방망이로 뒷머리를 한 차례 세게 맞았고 잠시 의식을 잃었는데 호흡이 약해진 상태에서 불이 났고 연기를 마시면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이를 공격하고 불을 질렀을까요? 경찰은 일단 그날 화재가 나기 전 박군의 행적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날 낮 12시 20분쯤이었을까요? 박군은 친구 B와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새벽에 이미 출근을 하셨고 엄마도 안 계셨던 빈집이었는데요. 박군은 집에 도착한 직후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친구와 놀겠다고 알리게 되죠. 그리고 조금 후인 12시 38분에 직업교육을 받으러 나가셨던 박군의 어머니가 전화가 왔고요. 아들에게 너 학습지 선생님 올 때까지 숙제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문단속 잘하고 있어야 돼. 라고 당부하셨죠. 박군은 알았다고 말했지만 문을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40분이 지난 1시 20분쯤에 친구 B군이 집에 돌아간다고 나가는데 그때 박군은 TV를 보고 있었고 문은 여전히 잠그지 않은 상태였죠. 한편 이날 아파트의 대각선 방향에 있던 옆동의 이웃이 오후 1시 45분쯤 우연히 박군의 집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열려져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로부터 50분이 지난 2시 35분쯤이었을까요? 그 주민이 다시 아파트 건너편을 봤을 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한편 이 시각 이곳을 방문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2시 반쯤 학습지 교사가 박군에 도착을 했고 집 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애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 하고 부모님께 연락을 남긴 후에 현관문 앞에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다른 집으로 향하게 되죠. 자,
이때 연락을 받은 부모님은 3시 이후에 집에 2번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만 갈 뿐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요. 여기까지 봐서 범행이 일어난 시간은 오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현관문이 열려 있었던 게 목격된 1시 45분에서 학습지 선생님이 방문한 2시 반 사이, 그러니까 즉 45분 동안으로 추정됩니다. 이후에 화재 신고가 3시에 접수됐고 아이는 사망한 채 발견되었죠. 이 화재 당시 내부가 약 20분 동안 진압이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집안의 살림살이들이 물줄기에 다 이리저리 튕겨나갔겠죠. 그러다 보니 집에 가봤을 때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상황에 어딘가 남아있을 범인의 흔적? 이걸 찾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는데요. 자, 먼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화, 그러니까 화재가 난 장소는 박군이 누워있던 큰 방과 작은 방, 그 사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범인은 아이를 기절시켰고 청테이프로 결박을 한 후에 불을 지르고 창문을 모두 닫은 후에 진열대에 놓여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잠그고 도주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때 도착했던 소방대원들이 문을 열기 위해서 10분 동안 사투를 벌이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가 있습니다. 범인은 왜 현관문까지 잠그고 나갔던 걸까요? 아이가 이미 정신을 잃어서 쓰러져 있었고 불까지 나는 상황인데 탈출해서 신고를 할 게 두려웠던 걸까요? 또는 누군가 사건 현장을 발견할 것이 두려웠던 걸까요? 현장에는 단서가 별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범인의 단서가 박군의 몸에 남아있지는 않을까요? 아이가 격렬하게 저항을 했다면 손톱 밑이나 몸의 곳곳에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범인의 DNA는 발견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아이는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아니면 저항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걸까요? 경찰 조사 결과 이 집안엔 누군가가 곳곳을 뒤졌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사라진 물품은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귀금속 5점, 그리고 특이하게도 박군의 용돈이었는데요. 박군 아버지의 인터뷰에 따르면 아이가 갖고 있던 지갑에 그 전날 준 10,000원, 그리고 이전부터 들어있던 4,000원, 그 외에 동전이 좀 들어있었는데 그 돈들도 이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얼마 전에 이 아파트에서 좀 떨어진 또 다른 아파트에서 어린아이들을 노린 도둑이 든 적이 있다라는 사실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아파트에서 아이가 혼자 있는 집을 누군가가 방문을 해서 집에 있는 이 오래된 책을 새 책으로 바꿔주겠다 하면서 침입을 했다라는 거죠. 위치가 거리상으로 가깝다는 점에 봤을 때 이 두 사건이 혹시 연관이 되어 있다면 혹시 금품을 노린 강도의 소행이었을까요?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런 강도의 소행의 경우 불까지 지르고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었죠. 게다가요, 범인은 결정적으로 박군의 목에 걸려있던 금목걸이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아파트는 영세민이 주로 사는 17평 남짓 임대아파트였다고 해요. 그런데 굳이 강도가 13층까지 올라가서 여기는 도주가 좀 어려운 고층인데 이곳에 가서 도둑질을 했다라는 건 쉽사리 이해되지가 않았죠. 계속해서 추정은 이어져 갑니다. 강도 사건은요, 보통 범인이 미리 흉기를 챙겨와서 집안에 들어가서 금품을 훔쳐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요. 하지만 기억하시죠? 박군의 머리맡에 있던 야구방망이와 부엌칼, 이건 모두 이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집에 강제로 침입을 한 흔적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미리 범행 도구를 챙겨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진열대에 있던 열쇠로 굳이 문을 잠그고 나갔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전문가들은 범인이 이 집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면식범이거나 혹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박군의 친구들을 살펴보면서 혹시 학교 폭력을 당한 건 아닌지, 또는 부모님 주변에 뭔가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없는지 조사했지만 딱히 의심을 받을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면식범이 아니라 제3의 인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이 아파트가 93년에 준공이 된 복도식 아파트예요. 근데 입구에는 물론이고 내부에도 CCTV가 없었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중간 문이 있잖아요. 보안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사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죠. 게다가 사건 당일 박군의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 지나가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의 가능성도 고려됩니다. 이에 경찰은 지역 전과자와 불량 청소년, 중고등 학생들까지 포함을 해서 총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일일이 조사했지만 용의자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 수사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사건의 유형 중 하나가 방어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화재로 모든 것이 타버리다 보니까 단서를 찾기가 힘들고요. 대부분 실내에서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니까 목격자도 없습니다. 결국 사건이 계속 미궁에 빠지면서 경찰은 결국 그 도난당한 귀금속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작물 전단을 만들어서 이 물건들이 어디로 팔려나갔는지 행방을 쫓게 되는데, 울산을 넘어서 부산 이 넓은 지역까지 다 조사를 했지만 10년 넘게 의미 있는 제보는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에는 무려 50여 명이 넘는 베테랑 형사들이 투입되었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단 한 명의 목격자도 나오지 않은 채 수사가 점점 어려워졌죠. 원래 이 사건은 2021년 9월 6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태완이법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사건 파일은 다시 열리게 됩니다. 재수사가 시작됐죠. 이걸 담당하는 형사님은요, 이 당시에 강력팀 소속으로 초동 수사를 맡으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재수사를 다시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사건이 벌어졌던 이 A 아파트를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정말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일 텐데요. 울산경찰청 미제전담 수사팀장으로 계시는 이 형사님이 자신의 경찰 인생 26년에서 자신이 맡은 살인사건 중에 해결되지 않은 사건은 이 사건이 유일하다면서 책임감을 다해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국내에 남아있는 수많은 미제 사건 중 하나인 울산 초등생 방화살인 사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다행히 이제는 영원히 범인을 뒤쫓을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수사를 담당하시는 경찰관들에게는 아주 무거운 의무일 수 있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제 사건은 오직 유가족과 담당 경찰만의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